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추운데요.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이번 주도 기업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네페스아크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5,988억 원이네요. 바로 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신규 시설 투자가 4개나 보이는군요. 투자를 많이 해왔고 또 하려는 것 같은데 하나씩 봐보죠. 첫 번째 시설 투자 정정 공시를 보면 투자금이 정정된 공시입니다. 네페스아크가 21년 5월부터 21년 12월 말까지 OLED DDI 테스트 설비에 신규 투자를 진행해왔고 이 시설 투자의 예상 비용은 150억이었으나 실제 투자가 완료되고 보니 비용이 절감되었다. 따라서 총 133억의 자금이 들었다라는 정정 공시죠. DDI는 디스플레이 구동칩이죠. 네페스아크가 이 칩의 테스트 설비를 증설한 걸로 보아 대략 어떤 사업을 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시설 투자 정정 공시를 보면 이번에는 투자 기간이 정정된 공시입니다. 21년 5월부터 21년 말까지 진행하려던 FOWLP PLP 테스트 설비의 시설 투자를 21년 말이 아니라 22년 3월 말까지 하겠다는 정정 공시죠. 이러한 시설 투자에는 총 280억이 들어갈 예정이며 FOPLP WLP 테스트도 앞서 본 DDI 테스트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에 속하는 것이니 네페스아크가 그런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설 투자 공시를 보면 22년 말까지 631억을 들여 신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는 것이고 자기 자본과 차입금을 통해서 마련하려는 것 같군요. 네페스아크가 증설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아무래도 후공정 기업이면 설비 투자가 많을 수밖에 없겠는데 수요와 자금 마련 부분을 신경 써서 봐야겠군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설 투자 정정 공시를 보면 이번에도 투자금이 정정된 공시죠. 이 기간 동안 FOPLP 테스트 설비에 투자가 완료되었고 예상 투자금과 실제 발생한 비용에는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투자 완료 후 정정 공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FOPLP 테스트 설비 투자군요. 그러면 네페스아크의 시설 투자 중에서 DDI 테스트 설비와 FOPLP 테스트 설비 투자는 완료된 것이고 신공장 건축과 FOWLP PLP 테스트 설비 투자가 남아있겠네요. 그리고 유형자산 양수 결정 공시도 보이는데 이는 시스템 온칩 등의 증설 이유로 반도체 테스트 장비에 투자하는 것이네요.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장비 공급사로부터 총 995억의 비용을 들여 장비를 양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추후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거래대금은 장비 세서 반려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군요. 장비 입고 예정일은 22년 6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도 지출되어야겠죠. 네페스아크가 공격적인 시설 투자를 하고 있군요. 역시 이러한 증설의 수요 예측 그리고 비용 지출 부분을 중점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공시가 있고 또 네페스의 소유 상황 보고서가 있죠. 이 공시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요. 1페이지의 이 공시 외에도 2페이지로 넘어가면 전환청구권 행사,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공시, 또 3페이지로 넘어가면 네페스의 소유 상황 보고서 공시들과 전환청구권 행사,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청구 공시,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모두를 요약해서 말씀드려보자면 2020년 11월에 상장한 네페스아크는 상장 전에 전환우선주를 2건 발행했고 전환사채도 1건 발행했습니다. 먼저 전환우선주를 보면 이 전환우선주는 300억 규모였는데 하나반도체 신기술 투자조합에서 250억을 투자했고 IBKBNW에서 50억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는 20%의 콜옵션도 있었는데 네페스에서 행사했죠. 또 다른 전환우선주는 60억 규모로 아드반테스트 코리아에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를 봐보면 전환사채도 300억 규모로 발행했고 하나반도체 신기술 투자조합이 250억, IBKBNW에서 50억을 투자했으나 콜옵션이 20%였습니다. 역시 네페스에서 행사했죠. 이후 전환가액만 9,166원의 전환우선주와 전환사채는 상장 공모가로 인해 전환가액에 조정이 됩니다. 상장 시 네페스아크의 확정 공모가가 26,500원으로 결정됐으므로 공모가인 26,500원의 70%가 19,166원을 하회했기 때문이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전환가액의 조정에는 시가 하락으로 인한 조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페스아크의 기존 전환우선주,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리픽싱되어 주식수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네페스아크 공시에 보이는 하나신기술 투자조합의 지분변동 공시, 네페스의 지분변동 공시,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공시, 전환청구권 행사 공시들은 모두 이 전환우선주와 전환사채에 대한 공시들입니다. 21년 3분기 기준
이 전환후 선주와 전환사채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됐고 네페스가 가진 콜옵션도 모두 행사되었습니다. 아드반테스트는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이후 일부 매도했고 하나반도체는 전환사채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이후 전량 처분, IBKBNW도 전환사채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이후 전량 처분. 따라서 현재 모두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네페스아크가 과거에 이렇게 전환후 선주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던 자금으로는 시설투자에 사용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 페이지로 가서 공시를 봐보면 또 신규 시설투자 공시가 보이네요. 이 기간 동안 190억을 투자해서 또 FOPLP WLP 테스트 설비를 늘린 것을 알 수 있죠. 네페스아크는 캐파 증설을 정말 많이 해왔네요. FOWLP, FOPLP가 대체 뭐길래 이리 투자를 많이 하는 걸까요? 이 부분 사업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마지막 3페이지로 가보면 여기 나온 공시들은 앞서 본 지분 변화에 대한 것들이고 네페스아크의 상장이 어땠는지 한번 봐보죠. 네페스아크는 26,500원의 공모가에 234만 400주를 발행해서 620억의 공모자금을 확보하며 상장했었네요. 이 공모자금에서는 이렇게 발행재 비용이 제해지고 이렇게 공모한 자금은 시설자금과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죠. 먼저 시설자금 투자 계획을 보면 네페스아크는 이 기간 동안 시스템온칩, 5G RF, PLP용 등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설비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차입금도 상환할 계획이었죠. 사용 시기를 볼 때 이미 자금이 사용되었겠군요. 따라서 3분기 기준 자금 사용 내역을 봐보면 먼저 목표 상환 금액인 70억 중 59억 정도를 상환했음이 보이는데 목표 상환 금액과 실제 상환 금액에는 차이가 있네요. 아무래도 분할 상환을 하기 때문이겠고 시설 투자 자금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했다고 나왔습니다. 앞서 네페스아크는 FOWLP PLP 테스트 설비에 190억, FOPLP 테스트 설비에 123억, DDI 테스트 설비에 133억의 사용을 완료했고 또 FOWLP PLP 테스트 설비에 280억이 단계적으로 집행될 예정, 삭중설 대응 장비 항수에 995억이 단계적으로 집행될 예정, 그리고 신공장 건축에도 단계적으로 631억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공모자금으로 확보했던 시설투자금 531억은 사용된 것을 봤으므로 현 시점에서 대략 1,500억 전후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지출되는지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는 문의가 필요하겠지만요. 네페스아크가 이 비용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잠시 후 보고서에서 체크해봐야겠군요. 네페스아크의 상장 이후 모든 공시를 살펴봤으니 이제 보고서를 봐보겠습니다. 3분기 보고서 클릭. 네페스아크는 2019년 4월에 네페스의 테스사업부가 떼어내지면서 설립되었습니다. 물적 분할은 사업부를 떼어내어 100% 자회사로 두는 것이죠. 그리고 분할 이후 오래 지나지 않은 2020년 11월에 상장했네요. 이렇게 기업들은 네페스처럼 사업부를 떼어내어 상장시키고 또 이미 독립법인인 종속회사를 상장시키며 성장시켜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점 재력이 크다고 해서 아무 때나 상장시키면 절대 안 되죠. 종속기업이 낮은 가치일 때 상장시키면 모회사는 경영권을 잃게 되니까요. 네페스의 경우 분할 설립된 지 1년 6개월 만에 상장한 것이니 분할 후 빠르게 상장 절차에 돌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 네페스 테스사업부에 자산과 손익 규모가 이미 어느 정도 잡혀 있어서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이석이 되는 상장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렇게 종속기업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 상장을 해야 모회사의 지분 이석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상장 후에도 경영권을 이어갈 수 있게 되죠. 우리 채널에 다룬 예스티의 예스파워테크닉스가 그래서 수년간 상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코의 미코파워 역시 기업 가치를 꾸준히 올린 이후에야 미코세라믹스처럼 상장 절차를 진행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모회사가 경영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회사를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속회사를 보면 네페스아크는 종속기업도 없고 그 외 타법인 출자법인도 없습니다. 깔끔하네요. 그러나 이러한 그룹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모회사인 네페스가 지배한 기업들이 많아서겠죠. 개통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네페스 그룹은 이러한 구조죠. 네페스아크를 비롯하여 9곳의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고 5곳의 관계사와 2곳의 특수관계사를 가지고 있네요. 특수관계사는 네페스의 최대 주주가 경영하는 회사죠. 네페스아크의 모회사인 네페스는 꽤 많은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군요. 현재 네페스의 직전년도 자산 총계로 인한 주요 종속기업은 네페스아크와 네페스라웨입니다. 두 기업이 규모가 꽤 있는 종속기업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네페스라웨도 역시 주목해야 할 회사입니다. 네페스라웨는 2020년 2월에 네페스가 FOPLP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설립한 법인이죠. 분할한 지 2년도 안 된 기업인데 이미 주요 종속기업인 것이니 FOPLP 사업부의 덩치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 분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페스는 네페스라웨의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페스라웨가 이러한 성장을 하기 위한 차입금 활용 시 네페스가 채무보증을 상당히 많이 서고 있죠. 따라서 네페스 그룹에게 네페스라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이렇게 빠르게 덩치를 키우고 있는 네페스라웨도 머지않은 미래에 상장 절차를 밟을 거라 생각되네요. 네페스라웨의 기업 가치는 이미 크고 또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네페스의 지배력이 넉넉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페스라웨의 상장 절차를 진행하기에 충분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맞춰 상장시킬 수 있겠네요. 이제 총 주식수를 보면 기존에 발행한 우선주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됐으니 없고 현재는 보통주로만 1218만 4045주가 있습니다. 자기 주식은 없군요. 네페스아크도 주식수가 많은 기업은 아니네요. 개인적으로 딱 적당한 주식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총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그룹사 최상단에 위치한 네페스가 최대주주로서 55.09%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과반을 차지하네요. 넉넉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페스아크도 간결하네요. 그리고 5% 이상 주주도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의 주요 주주는 이렇죠. 앞서 봤듯이 아드반테스트 코리아가 있고 우리사주조합도 소량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사주조합은 자기 주식이랑 다른 것입니다. 자기 주식은 회사가 사서 보유하는 주식이고 우리사주조합은 회사 근로자들이 시중보다 좋은 조건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 비과세 혜택 등이 제공되죠. 따라서 이런 제도를 통해 회사 근로자가 좋은 조건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우리사주는 스톡옵션과도 비교할 수 있는데 스톡옵션은 주로 회사에서 인재 유치를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사주는 노동자가 조합 명의로 자발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톡옵션은 부여받고 2년 이상 재직한 후에 자유롭게 행사하여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반면 우리사주는 의무의 탁기간을 거쳐야 되고 퇴직할 때나 인출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가 급등한 기업의 직원들은 우리사주의 차익 실현을 위해 퇴사를 고려하는 이슈를 종종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사주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네페스아크의 유통주식도 적지도 많지도 않은 딱 적당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통주식이 많은 건 아니죠. 그리고 네페스아크도 자본금이 추가로 증가될 매장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봐보겠습니다. 종속회사가 없으니 개별 재무제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산 쪽을 보면 항목이 간결하네요. 먼저 현금성 자산의 감소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시설투자의 이유겠죠. 여기 이렇게 유형자산에서 증가가 보입니다. 앞서 봤던 시설투자 등의 이유로 증가했겠고 또 더 증가해져 가겠네요. 그리고 매출 증가와 연계되어 증가한 매출 채권의 증가도 보이고 그 외 큰 변화는 없는 모습이네요. 이제 부채 쪽도 한번 봐보면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의 감소가 보이는데 이러한 감소는 매입 채무보다는 기타 채무 때문이겠고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로 발생한 채무입니다. 공정가치금 용부채의 감소는 전환 후 선주를 모두 보통주로 전환했기 때문에 감소된 것이고 장기차입금 및 전환사채에서도 감소가 보이는데 일단 전환사채는 모두 전환되었기 때문에 감소됐고 장기차입금 감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만기일이 1년 이내에 있는 항목이 있어서 이것을 유동부채로 재분류했어야 했던 것 같네요. 따라서 이 부분이 유동성대채 처리되어 유동부채의 유동성장기부채 계정으로 가게 되었고 유동성대채를 차감한 합계가 장기차입금의 감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자본 쪽을 봐보면 자본 내역이 상당히 깔끔하죠. 일단 기타 자본 구성 요소라는 항목이 없는데 자기 주식에 매입 처분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도 없겠죠. 보시면 역시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없죠. 따라서 이렇게 간결한 자본 내역을 보이는 것이겠군요. 그리고 전환사채와 전환 후 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인해 자본금의 증가가 보이네요. 그런데 자본잉여금은 감소했습니다. 보시면 보통주 전환으로 인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증가했는데 350억을 결손보전한 것이 보이죠. 결손보전은 결손금을 보존 처리하는 것으로서 네페스아크가 자본잉여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난해 회사에 누적되어 있는 결손금을 자본잉여금에서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익잉여금에서 처리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에서 처리하면 재무구조를 개선하게 되므로 실행한 것 같네요. 이러한 결정은 승인을 얻어야 했을 것이기에 주주총회 안건에 있었을 겁니다. 21년 주총 안건을 보시면 여기에 결손금 보전 승인건이 보이죠. 따라서 주총에서 안건에 승인이 된 이후 풍부한 자본잉여금으로 결손금을 처리하며 네페스아크가 재무구조를 개선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현재 네페스아크의 자본금 대비 자기 자본은 탄탄합니다. 그러나 차입금 규모 대비 현금성 자산의 규모와 앞으로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는 시설투자가 22년에 몰려있는 것, 그리고 그 지출 비용 규모를 봤을 때 네페스아크의 재무 상황은 여유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네페스아크는 필히 자금 조달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차입금 활용만으로는 힘들다는 생각이기에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도 동반되어야 할 것 같고 자금 조달 방법은 아무래도 3자 배정의 형태로 우선주나 매자닌의 발행을 하고 여기에는 콜옵션을 추가하여 최대 주주인 네페스가 콜 행사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자금 조달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네페스아크는 올해 채권 및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과 차입금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적 부분을 봐보면 매출이 지난해 대비 65%가량 증가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했군요. 그리고 이러한 매출 증가로 인해 원가도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매출 총액이 증가했죠. 네페스아크의 손익은 특히 판관비가 돋보이네요. 판관비가 상당히 작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네페스아크의 판관비는 이런 주요 항목들의 비중이 높은데 그 규모가 상당히 작네요. 아무래도 네페스아크의 매출 발생 비중이 네페스 그룹사들, 특히 네페스로부터 발생되는 비중이 98%인데 네페스가 턴키로 수주하여 아크의 테스트를 맡기는 구조여서 이렇게 돋보이는 판관비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것 같네요. 이 점이 아주 좋은데요. 반면 네페스 사업의 부진 시에는 네페스아크의 사업 실적은 크게 타격을 받는 구조겠죠. 따라서 영업이익에서도 이러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4%네요. 높은 마진율이죠. 네페스아크는 원가와 판관비로 인해서 매출 증가에 따라 이익이 꽤 증가하는 구조이기에 지난해 영업이익률인 14%보다도 꽤나 증가했군요. 이 부분 역시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비용 부분을 보면 금융수익은 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 일시적인 생긴 것인데 이것은 작년에 평가손실로 반영되기도 했었습니다. 주가 변동에 따라서 그랬던 것이겠죠. 현재 차입금으로 인해 꾸준히 이자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 자금 조달로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네페스아크의 영업이익 규모, 영업이익률과 비교했을 때 영업의 비용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이익은 순이익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순이익에서의 턴어라운드를 보여줬네요. 네페스아크는 이익 구조가 참 좋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실적 변화도 봐보면 일단 네페스아크가 분할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4년치를 볼 수가 없네요. 그전에는 네페스의 사업부로 있었는데 당시 네페스의 사업보고서에 사업부별 매출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화할 수 없었습니다. 네페스아크가 역시 사업부 때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이기에 분할되자마자 의미 있는 실적을 보였네요. 19년에서 20년에는 매출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19년 사업이 4월부터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19년에서 20년 사업의 매출 변화는 거의 없었을 것 같군요. 또한 20년 사업에서는 영업외 비용으로 인해 큰 규모의 순손실이 났었는데 특히 20년 4분기에 이러한 영업외 비용이 발생됐었음을 알 수 있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파생상품에 평가손실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네페스아크가 상장하며 주가 상승이 발생돼서겠죠. 이 손실은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며 자본잉여금으로 환입되었겠고 환입된 자본잉여금으로는 앞서 봤듯이 결손금에 보전을 했죠. 최근 분기마다 실적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그러면 이제 네페스아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봐볼까요? 네페스의 테스트 사업부가 떼어내져서 설립된 네페스아크는 말 그대로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합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웨이퍼 테스트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또 패키징 테스트도 수량 있죠. 웨이퍼 테스트는 웨이퍼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패키징 테스트는 패키징이 완료된 개별 칩에 대해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페스아크는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기업임을 알 수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는 프로세서, 마잭, 나노화가 IC 칩 등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하나의 칩에 집약해 시스템을 구현하는 시스템 반도체와 개별 소자를 포함한 기타 반도체의 비율이 4대1 정도로 나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칭하죠. 이러한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다르게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 기술 등의 효율성을 위해 분업화된 사업 구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들이 생기고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기업들이 생겨나고 파운드리가 생산한 반도체의 패키징 및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후공정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OSAT라고도 합니다. 네페스 그룹도 OSAT에 속하는 것이죠. 이렇게 분업화된 시스템 반도체의 사업 구조가 형성되었으니 이 기업들이 설계를 하면 이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그러면 이제 후공정에서 네페스 그룹의 역할이 생깁니다. 네페스 그룹의 최상단 지배기업인 네페스가 후공정인 패키지, 웨이퍼 테스트, 조립, 패키지 테스트 모두 가능하므로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로부터 턴키로 수주받아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죠. 그러면 패키징은 네페스와 네페스라웨가 하고 조립은 네페스가 하고 웨이퍼 테스트와 파이널 패키지 테스트는 네페스아크가 맡습니다. 그래서 네페스아크의 이익률이 좋았겠고 네페스아크의 경쟁사는 테스나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페스아크와 테스나가 테스트하는 품목에는 차이가 있지만요. 테스나의 웨이퍼 테스트 품목 비중은 CIS 53%, AP 26%, RF 10% 순입니다. CIS는 CMOS 이미지 센서로서 스마트폰 카메라 등에 사용되어 빛을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테스나가 특히 CIS에서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네페스아크의 웨이퍼 테스트 품목 비중은 PMIC 43%, DDI 35%, AP 15%, RF 3% 순입니다. PMIC는 전력관리 반도체로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카메라, 센서, LED 등 여러 부품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DDI는 디스플레이 구동칩이고 AP는 연산, 제어, 그래픽 처리 등 두뇌 역할을 하는 칩입니다.
따라서 특히 PMIC 테스트에서 경쟁력을 가진 네페스아크는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AP 제품인 엑시노스 이슈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AP 테스트 매출 또한 이것에 영향을 받겠죠. 현재 삼성전자의 AP인 엑시노스 차세대 제품은 성능, 발열 등의 문제로 인해 갤럭시 S22에 적용되냐 마냐의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네페스아크가 싹수요 대응을 위한 장비 항수에 995억을 투자하는 것도 봤으므로 이 이슈는 네페스아크에게 일부분 고정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앞으로의 방향성은 분명하죠. 따라서 네페스아크 주주분들이시라면 삼성의 엑시노스에도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페스아크를 포함한 네페스그룹의 경쟁력은 바로 이 패키징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공정의 수율과 직결되는 기술이죠.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는 종합반도체 기업 삼성과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기업인 TSMC는 수율 확보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애플 같은 대형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니까요. 네페스그룹이 하는 FOWLP PLP는 패키징 기술입니다. 먼저 자르고 그 후에 패키징을 하는 기존 공정과 달리 WLP 기술은 자르지 않은 웨이퍼 상태에서 패키징을 하고 그 다음에 자르는 방법입니다. 결국 더 많은 칩을 패키징할 수 있어 수율을 올리는 방법이죠. 게다가 PCB 기판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두께도 얇아지고 얇아지면 전기적 신호 전달도 잘 되고 또 비용도 절감됩니다. 여기서 FO라는 것은 팬아웃의 약자인데 기존 팬인 방식은 전기적 신호를 연결하는 솔더볼이 칩 영역 안에 있는 데 비해 팬아웃 방식은 솔더볼을 칩 바깥까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입출력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죠. 결국 FOWLP 방식의 패키징 기술은 칩 두께를 줄이며 성능과 수율을 올리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 때문에 과거에 삼성전자가 TSMC에게 애플 AP의 파운드리 수주를 뺏긴 일화가 유명한데요. 애플 파운드리를 따내지 못한 삼성전자는 따라서 FOWLP보다 더 진보된 패키징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그게 바로 FOPLP 기술이죠. 사각형 칩을 원형 웨이퍼에서 찍어내기보다 사각형 칩을 사각형 웨이퍼에서 찍어내서 버려지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수율을 올리려는 기술입니다. FOWLP보다 몇 배나 수율이 좋죠. 이 FOPLP 기술은 삼성전기 주도하에 시작되어 현재는 삼성전자에 인수되어 개발되고 있고 점차 후공정에서 이 기술의 도입을 확대해 나가며 수율과 수익성의 개선을 통해 고객사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네페스는 국내 OSAT들 중 유일하게 이러한 FOWLP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세계 최초로 FOPLP 양산에 성공했으며 이제 FOPLP 사업부를 네페스라웨로 물적 분할하여 24인치 팹도 준공했습니다. 네페스라웨가 미국 Q사의 PMIC 후공정 패키징을 맡게 되었기에 그것을 대응하려는 것이겠죠. 네페스라웨는 미국 고객사의 PMIC 패키징에 세계 최초로 FOPLP 기술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PMIC 테스트는 네페스아크가 경쟁력을 가졌죠. 이러한 계약들은 네페스가 턴키로 수주해서 자회사에 주기 때문에 PMIC의 FOPLP 패키징 이후의 테스트는 네페스아크가 하게 되겠네요. 따라서 앞서 네페스아크의 시설 투자 공시들에서 FOWLP PLP 설비 투자를 많이 볼 수 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네페스아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겠습니다. 이 FOPLP 기술 덕분에 네페스그룹의 고객사가 삼성전자 위주에서 외국 고객사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 이 기술은 결국 후공정의 수율 확보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죠. 그리고 테스나가 경쟁력을 가진 CIS 테스트 부분에서도 네페스그룹이 삼성전자양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네페스아크도 CIS 테스트라는 새로운 매출 발생이 점차 발생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그동안 국내 메모리 반도체 대비 경쟁력을 가지지 못했었는데 정부의 정책 지원 및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앞으로 특히 국내 시장에서의 큰 성장이 전망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잊지 말까요? 이 풀이의 요약 시간입니다. 네페스아크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수익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올해 지출되어야 할 비용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아마 네페스아크의 자금 조달은 차입금과 삼자 배정의 형태를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삼자 배정은 메자닌이나 우선주의 형태로 발행하고 네페스가 콜 권리를 취하는 옵션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 부분이 주가의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페스아크의 주요 거래처인 삼성 갤럭시 S22에 엑시노스가 탑재되지 않는 것은 네페스아크에게 고정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네페스라웨를 통해 확대되는 새로운 고객사 그리고 FOPLP 테스트의 매출 발생과 확대는 네페스아크에게 상당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를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장단점을 나눠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페스아크는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업체이기에 설비 투자를 이어가며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데 매출 증가 시에 이익 구조가 개선될 수 있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이 선명한 미래이기에 네페스아크 역시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네요. 네페스아크의 실적이 네페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기에
네페스의 사업성도 자세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봤는데요. 늘 응원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